그 물권법을 들어가는데 중요합니다. 그죠? 일단은 그 지금까지 한 민법 총칙은 좀 재밌는 듯한데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지나면 다 까먹고 그죠?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원래 민법에서 제일 어렵고요.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민법 총칙은. 근데 물권법 분야는 일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두 번째 특징은 하시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물권법은.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하지 않고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재미가 없지만 정리할 거면 확실히 정리하면 다 맞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물권법 부분이 2차 과목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모든 2차 과목 뭐 중개사법이든 공시법이든 세법이든 부동산 공법이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민법의 물권법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은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뭐죠? 중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는 물권법 분야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과목과 상관없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물권법 부분만 정확하게 극복하신다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물권법 분야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양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번 12월 달에는 물권법 다 못해요. 못하고 물권법 총론만 할 겁니다. 물권법 총론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법이 나오죠. 이 계약법도 다 못하고요. 계약법 총론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총론하고 계약법 총론하고 요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하신다고 해도 기초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돼야 되고요. 동영상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요 기초 강의를 반드시 반복해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민법 총칙 이렇게 자세히 못 해요. 뭐 한 달 동안 민법 총칙에서는 어떻게 끝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만약에 내가 1월달 수업을 들어갔는데 못 쫓아가겠다. 그러면 요 기초 강의를 어떻게 해요? 한번 또 들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기초 강의는 뭐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용해야 돼. 그래서 나는 요새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죠? 기초 강의를 쭉 한번 듣는 거겠지 끝까지. 그래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권법에 들어오면은 206페이지에 물권의 의의가 나오고 물권의 특질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민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물권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면 개념을 쉽게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죠? 물권. 그 다음 물권이 나오면 항상 세트로 뭐가 같이 나오냐면 채권도 나오거든요.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채권이에요.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물론 이 A라는 건물은 물건이고 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돼요? 물권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1억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뭐라 그러냐면 대물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이기 때문에요.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죠? 양도한다는 말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제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문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강한 양도성을 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물건은 다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양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바뀔 때는 신중해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임차권은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주택 임차권 그러면 주택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임차권은 임대인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임차권이에요.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도할 때는 뭐에 대해 신중해야 되겠죠.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물권은 왜 강한 양도성을 띈다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은 왜 약한 양도성을 띈다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물권의 특질에서 1 뭐가 나오죠? 지배권이 나오죠. 지배권에서 하단의 1 양가로 1번에서 직접적 지배가 나오죠. 물권은 직접적 지배,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간접 지배권이라고도 합니다. 뭔 소리냐? 자, 물권자는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면 어떻게 만족을 얻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토요일날 빤스만 입고 굴러다니는 거죠. 아, 이거 좋다 그죠? 누가 말하면 내 집에 자식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요. 누구한테 굳이 협력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직접 지배권이라는 말은 타인의 협력, 이행이 없더라도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죠?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안 그래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만족스럽나요? 채권이 있다고 만족스러워요?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잖아. 아이 새끼가 돈 갚을래나? 채권 자체는 뭘 안 줘요? 만족을 안 줘요. 오히려 뭐죠? 채권이 있으면 받을 돈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만족이 생겨요? 갑이 돈을 갚아줘야 그때 비로소 을에게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기는 거죠. 지배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채권은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을 씁니다. 과거에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태풍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베란다 유리 안 깨지려면 청테이프를 X자로 붙여라. 기억나시죠? 저희 아파트는 지금도 붙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또 아니면 뭐 젖은 신문을 유리창에다 붙여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다 꽁인 거 아시죠? 다 구라더라고요.
다 구라고 다 거짓말이고 그 나중에 이제 진짜 전문가 나와서 그러는데 청테이프를 X자로 붙인다 그래서 깨질 유리가 안 깨지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깨진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테이프가 붙여 있으면 떨어지는 조각이 커져서 오히려 더 위험하대요. 절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젖은 신문을 유리창에다 붙이는 건 효과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신문지가 젖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 30분마다 한 번씩 분무기로 가서 물 뿌려줘야 된대요. 그것도 하지 말래. 왜요? 괜히 물 뿌린다고 앞에서 깝죽대다가 깨지면 뭐예요? 큰 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 결론이고요. 그때 당시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인터넷 보니까 어떤 미친놈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거 안 하면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다. 그거 안 하면 임대인한테 베란다 유리 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쏘는 미친놈이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리창이 태풍으로 깨졌을 때 그것을 임대인 또는 집주인에게 갈아 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세입자의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전세권자라면 껴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지 돈으로 껴야 돼요. 왜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고요.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이행을 못 받아요. 따라서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유리창 깨졌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고쳐야 돼요.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고쳐야 되고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 할 수 있는 거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타인이 이행해야 비로소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 것이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태풍으로 유리창이 어떻게 해요? 박살났다면 임대인이 뭐죠? 껴줘야 되는 거고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은 뭐죠?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고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나에게 뭘 해야지만요? 이행을 해야지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지만 비로소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우리가 아직 전세권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어요. 어쩌면 그냥 우리 전제하는 겁니다.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일단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라는 전제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전세권 왠지 좋은 권리 임차권 왠지 뭐죠? 후진 권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권자가 더 불리한 부분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므로 고장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고칩니다.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므로 타인의 뭐가 있어야지?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장난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외울 게 많이 줄어요. 많이 주는데 이런 거 이해 없이 그냥 외워제끼니까 공부하는 양도 많아지고 말만 만큼 뭐 하게 돼요? 틀리게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끝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배타적 지배다 해가지고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측 하단에 뭐죠? 절대권이죠. 물건은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뭐죠? 상대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전에 우리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언제 했죠? 통정호의 표시할 때. 자,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대의에서 행사해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절대라는 말이 뭐였죠? 모든 사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절대권이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만.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는다고.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갚기 싫어서 을같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뭐요? 이전 등기해놨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때 이거 하면서 뭐라 했어요? 앞으로 30번 내지는 50번 더 할 거다. 그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여기서 요 K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유의하실 것은 직접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고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유해야 된다. 왜요? 갑에게 돈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괜히 을한테 돈 달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습니다. 그죠? 그죠? 다시 한번요. 을은 갑에게 돈 빌려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병한테 돈 달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습니다. 이 뒤지게 맞습니까? 중요해요. 그죠? 뒤지게 맞습니다. 따라서 얘한테 뭘 주장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갑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야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왜요?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병이 악이에요. 얘 보호 못 받죠?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면 이제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병이 뭐라면요? 악이라면. 이때 갑은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직접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해야 할 수 있어요? 대의해야 돼요? 직접이죠.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도 무효죠.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바로 병에게 말소 등기 내지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민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맨날 뭐 대의한다 대의한다 외워놓고서도 뭐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틀린 겁니다. 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입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갑에게 돈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했습니다.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습니다. 그죠? 됐고. 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는 말을 쓸 거예요.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요.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는 말을 쓸 거예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얘기죠. 자,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전세권은 뭐라 그랬어요? 물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물권. 그래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갑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병이 요 토지에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을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토지를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요 땅을 병에게 팔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더니 병이 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래서 을이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임차권은 채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는요?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아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아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토지고요 이건요. 주택 아닙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주택임차권자는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잖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뭐하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법을 만들겠어요? 대항력이 없는 권리니까 걔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다음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주택임차권도 뭐가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가 문제냐면 거꾸로 기억하니까 이런다고요. 주택임차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그럼 뭐지? 뭐 이런다고 그죠? 모든 임차권은 예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굳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 이유도 없는 거죠. 자, 시작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꼬이진 않아. 이걸 자꾸 예부터 기억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모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도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뭐 할 수 있는 취득할 수는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어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갑한테만 주장해야 돼요.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권리의 양도성이 나오죠. 요건 설명드렸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죠? 약한 양도성을 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넘겨보시면은 대표 예제가 나오죠.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뭐예요?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뭐죠? 상대권입니다.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채권은 뭐라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니까 맞겠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고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맞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 위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이거 아직 안 했어요.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법규성이 강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면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4번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좀 이따 볼 거고. 이러한 물권법이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뭐죠? 강행 규정으로 성질을 가져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채권법입니다. 다만 우리는 채권법 전체가 시험범위가 아니라 계약법만 시험범위니까 계약법이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었죠. 그죠?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 해요? 승낙. 따라서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 합니까? 승낙을 얻어서 한다. 따라서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계약법이 강행 규정이면 자유가 없는 거죠. 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는 계약법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따를 필요 없고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뭘 갖습니까? 이미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5번은 앞뒤가 뭐죠?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의 객체입니다. 일단 물권의 객체는 당연히 뭐겠어요? 물건이겠죠. 왜냐하면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자, 오늘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만 할 건데 실제로 이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은 개념, 용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접근하면 되는데, 일단 물건이 뭐냐부터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 민법은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상이다, 걸상이다, 토지다, 건물이다 같은 유체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까지요? 자연력까지 물건으로 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법은요, 사물은 두 가지예요. 인간 아니면 다 뭐 해야 돼요? 물건이어야 돼요. 사람 아니면 다 뭐 해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니까 이것은 과학적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운 것과 내용이 다르대요. 다른 거지 누가 틀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 학이잖아요. 학문적으로 분리하는 거고 우리는 뭐요? 민법이잖아요. 법적으로 분리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거지 누가 틀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물건이 뭐라고요?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뭐죠? 물건입니다.
예를 놓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물이 있어요. 자취방입니다. 이 벽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는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살고 있는데 햇빛이 막 이글이글 되는 뜨거운 뭐죠? 여름날이었어요. 섭씨 35도. 요새같이 추우면 더울 때가 차라리 난 것 같죠, 그죠? 35도. 근데 이제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에어컨 달아놓고 춥다고 잠바 입고 있고요. 요새 롱패딩이 유행이죠, 그죠? 이제 부산 갔는데 부산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영하로 떨어진 날이 거의 없어. 근데 그 여자고등학교 있더라고. 애들이 쭉 나오는데 전부 다 롱패딩, 검은색, 그죠? 조폭처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부산이니까 봄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걔네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무슨 시베리아 온 애들처럼 펭귄처럼 롱패딩 입고 쭉 나오더라고요. 아, 참 그래. 아무튼 잠바 입고 있고. 갑은 가난해요. 부채 살 돈도 없어서 빤스만 입고 헉헉 살고 있어요. 근데 갑이 며칠 지나 보니까 세상이 역 같아요. 고민하다가 밤에 몰래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더니 을의 방에서 싱싱싱 찬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해졌어요. 갑이 무슨 죄를 저지른 건가요, 이게? 갑이 을에게 뭔가를 훔치고 있죠. 뭘 훔치고 있죠? 차가운 기운? 그죠? 차가운 바람? 한자로 쓰면 뭐라 그래? 냉기라고 하죠. 그죠? 냉기를 훔치고 있죠. 그잖아요. 냉기를 훔치고 있잖아요. 냉기가 물건이면 절도겠죠. 그죠? 근데 물건인지 아닌지는 형법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자, 냉기는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눈뜬 장님이라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 관리 가능한 뭐예요? 자연요. 환장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들은 거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무엇도요? 자연력도, 온기, 냉기, 향기도 드는 분도 계세요. 향기, 전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물건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뭘 저지른 거예요? 절도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뭐까지 물건이라고요? 자연력까지. 냉기도 온기도 뭐예요? 물건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아니면 다 뭐 해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니까 자연력까지도 뭘 집어넣고 있어요? 물건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오르막길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갑이 리아카를 끌고 낑낑대면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요? 갑이. 근데 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밀어주는 게 아니라 팔을 딱 걸쳐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갑은 뭐예요? 낑낑대고 올라가고 을은 뭐예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팔을 딱 얹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을은 무슨 죄죠? 을이 갑에게 뭔가를 훔치고 있죠. 그잖아요. 뭘 훔쳐요? 힘. 누구 힘이요? 갑의 힘을 훔치고 있죠. 한자 쓰면 뭐예요? 인력이라 그러겠죠. 물건이 아니에요. 만약 물건이면 이것도 절도잖아요. 그잖아요. 물건이 뭐라고요? 절도.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눈뜬 장님이시라니까. 자연력까지만 물건이에요. 인력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 물건을 나왔습니까?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 가가지고 온기가 무슨 물건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꼭 그래 나중 가가지고 한 10원. 에이씨 무슨 냉기가 무슨 물건이야. 막 이런 분이 생겨. 학교 시간 아니라 배웠는데 막 이런다고. 그죠? 자, 이거는 학문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죠? 법률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람 아니면 다 뭐 해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니까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뭐까지? 자연력까지도 물건입니다. 물론 동물, 강아지도 물론 물건이겠죠. 자.
자, 이 물건이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입니다. 자, 얘네들도 물건이죠. 그럼 얘네들도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어야 되겠죠.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얘네들. 아, 다시 얘네들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겠죠. 뭐라고요? 동산. 왜요?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예요? 동산이니까. 그래서 냉기, 온기, 향기도 뭐라고요? 동산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믿으시려고 그래, 그죠? 잊지 마시고.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엉뚱하게 가가지고 나중 가가지고 막 왜 이렇게 어려워. 가끔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기는 걸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생겨요. 이상한 거지 뭐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인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항상 연습입니다. 토지가 있어요. 토지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부동산이겠죠. 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실 거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라 규정한 게 아니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우스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잖아요? 정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건물이어서 부동산인 게 아니라 뭐예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겁니다. 이 앞에 우물이 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우물.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어요. 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예,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요 앞에 개울 있네요. 개울을 건너기 위해 건물 주인이 다리를 만들었어요. 요 다리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 이거는 것도 틀려. 그냥 환장하겠어. 그냥 미치겠어. 그냥 진짜.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부동산.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요 나무가 뭐예요? 부동산.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요 배추밭에 배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요 배추밭 옆에 민들레가 자라고 있네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요 나무가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앞으로 농작물이 나오면 부동산인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농작물이 나오면 뭐라고요? 부동산.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이걸 자꾸 뭐 마트에 있는 배추 덩어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농작물은 안 뽑은 배추야. 그러니까 농작물 하면 뭘로 가야 돼요? 부동산.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이거를 막 동산으로 이해하게 되면 막 일이 막 이상하게 꼬이고 말도 안 돼 이런다고요. 물론 배추밭의 배추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뽑으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따면 뭐예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민법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안 뽑은 배추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동산으로 접근하셔야지 엉뚱하게 동산으로 접근하면 일이 아주 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길 가다가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요. 그럴 때 서글프다가 아니라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죠? 나무의 나뭇잎은 뭐예요? 부동산인데 떨어진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 포항에서 건물이 막 무너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뀐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에 그 뭐죠? 보니까 막 기숙사인가 빨간 벽돌 막 붙어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는 뭐였어요? 부동산이었겠죠. 근데 지진 나는 바람에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뀐 거. 아,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부동산들이 많이 뭐죠? 동산으로 바뀌었구나. 아직 안 무너진 거 아직도 뭐예요? 부동산이겠죠. 이 정도만 개념만 잡을 겁니다. 오늘은. 내용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일물일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시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민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물건은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도만 가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안 볼 거란 말이죠. 211페이지까지 쭉 보는 겁니다. 특히 211페이지는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나오고 있어요. 그죠? 쭉 보시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212페이지까지였고 이제 뭐죠? 21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물권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자, 개념은 쉽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교재는 좀 F를 적어놨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가 뭐라고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면 돼요. 법이 뭐냐,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이 뭐냐.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 근데 주의할 점은 요 법률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 11월달 시작하셔가지고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안 느끼셨겠죠. 여러분들 민법 시간을 제외 나머지 시간에는 시행령도 배우고 시행규칙도 배우죠. 그죠? 뭐 중개사법이든 세법이든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 뭐 공법이든 다 뭐도 배워요? 법도 배우고 시행령도 배우고 시행규칙도 배우잖아요. 민법은 안 배웠죠. 왜 안 배우죠? 제가 게을러서요? 왜 민법은 시행령을 안 배울 거예요? 왜 시행규칙을 안 배울 거예요? 없어서요. 없어요. 민법 뭐가 없다고요? 시행령 없어요. 시행규칙이 없어요. 왜 없어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만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는 물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없어요.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가 없어요? 시행규칙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민법에 안 그래도 드럽게 양이 많은데 뭐까지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있으면 우리는 환장하겠죠. 그죠? 다행이죠. 잊지 마세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라고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대통령령, 장관령 이런 거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럼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대통령령으로도 안 된다는데 왜 시덥잖은 이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놨을까?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행태. 국회의원들은 주로 뭐 하죠? 싸우죠. 그죠? 말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죠? 밥 처먹죠. 밥 처먹다가 또 귀찮아 뭐죠? 지루하면 또 어떻게 가끔 시장 가서 오뎅 처먹죠. 얘네들은 하는 게 별로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다만 맡겨놓게 되면 현실과 법 간의 괴리 현상이 발생해요. 왜요? 국회의원들은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정권 잡고 싸우는 데만 뭐죠? 혈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뭐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요 물건의 개념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들 해요? 야, 참 별게 다 물건이네. 이거 개정돼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요새 음악 같은 거 듣고 싶으실 때 CD 구입하세요? 다운받잖아요. 그럼 다운받는 거 돈 주고 사잖아요. 물건인가요? 눈에 보이진 않죠? 자연력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아직 그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다운받는다 그래서 절도로 처벌하지 못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막 리니지 같은 뭐 갑옷이니 뭐니 칼 대빵 비싸잖아요. 그것도 뭐 합니까? 돈 주고 사잖아요. 그것도 물건이냐? 아니잖아요. 왜요? 유체물 및 뭐까지만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해킹해가지고 훔쳐가더라도 그 뭐로요?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물건에 대한 개념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왔어요. 근데도 이 거짓놈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쪽은.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엇에 의해서요? 관습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새는 전철 탈 때 돈 내나요? 찍잖아요. 그것도 뭐냐 이거죠. 그죠? 뭐 버스 탈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요새는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자연력이 아닌 것도 너무나 뭐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건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다시 말하면 관습법으로도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정합니다.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해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종류가 강제된다라고 해요. 또 법률과 관습법으로도 내용을 정해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용이 강제돼요. 따라서 이런 걸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뭐가 되니까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뭐가 돼요?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가 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강행 규정으로서 성질을 갖습니다. 까지 왔죠? 자, 그러면 귀를 넘겨볼게요. 21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21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은 결국은 종류가 강제되니까 법률에 의한 물권과 관습법에 의한 물권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죠? 법률에 의한 물권 중에서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요? 민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만 정확하게 일단 기억하면 되는데, 자, 그림이 나와있죠, 오른쪽에. 일단 우리 민법은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자, 점유권은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통칭해서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제가요 안경을 쓰고 있죠. 저는 이 안경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어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돈 주고 샀어요. 정당화 시켜진 이유는 본권은 뭐죠? 소유권인 거죠. 제가 만약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는 이 안경을 뭐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지는 이유인 뭐는요? 본권,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점유권에 관해서 문제를 나올 때 잘 틀리게 되는 이유는 점유권이 나오는데 자꾸 소유권을 문제로 풀어제끼는 분들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훔쳤든 뺏었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그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뭐죠? 본권이다. 따라서 훔쳤더라도 뭐는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훔쳤기 때문에 없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점유권은 왜 인정하느냐? 아니, 훔친 놈이 뭐가 이쁘다라고 인정해 줄까요? 강도짓을 한 놈한테도 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댓글 달리는 거죠. 어떻게 훔친 놈한테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 법 바꿔라. 그죠? 막. 어제 뉴스 보니까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해라 해가지고 청와대에다 뭐죠? 청원했더라고요. 벌써 20만 원이 돌만했대. 그죠? 저는 제발 좀 청와대에 청원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법을 바꿀 문제니까 국회에다가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자꾸 청와대에다가 자꾸 청원하는 게 어떤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왕인 줄 아는 거죠. 대통령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아는 거잖아요. 간통죄를 폐지하라고 어디다가 청원해야 돼요? 국회에다 해야죠. 왜 청와대에다 해? 뭐 대통령이 법 만드냐고?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는 아직도 우리가 뭐죠? 조선시대 왕이 지배하는 사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데도 들고 아무튼 가슴 아픈데, 아무튼 점유권은 왜 인정하느냐? 이유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솔의 입장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볼게요.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을에게 물론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얘한테 점유권도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한테 뭐도 없다고요? 점유권도 없다고. 그러면 얘가 카메라를 훔쳤다라는 소문이 나면 개떼같이 을에게 달려듭니다. 왜요? 을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누가 또 얘한테 뺏었어요? 그럼 얘한테 뭐예요? 개떼같이 달려듭니다. 누가 뺏었어요? 얘한테 뭐예요? 개떼같이 달려듭니다. 전 이거 뭐가 떠오르냐면 야구장에 떠올라요. 야구장에 파울볼 날라오면 잡으려고 달려들죠? 저는 가끔 가는데, 아주 가끔 가는데 공 날라오면 무섭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 저는. 근데 막 TV 보면 막 애든 어른이든 남자애들 막 달려들잖아요. 그죠?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잡으면 뭐예요? 내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야구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대단히 뭐예요? 혼란스러운데 그런 일들이 막 골목 곳곳에서 막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뻐서 얘한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의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통설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샀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점유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들을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면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되려면 사용, 수익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노래 쫓아오세요. 자, 소유권은 뭐라고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뭐예요? 소유권입니다.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 우리가 뭐죠?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데, 특히 사용하고 용이죠. 수익하고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 뭐예요? 용익 물권. 줄임말이에요. 용익 물권은 뭐라고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죠? 용익 물권이라고 하고요.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용익 물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이 그래서 뭐인 거예요? 물권인 거예요. 담보 물권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니 담보 물권이 처분만 할 수 있댔죠. 그죠? 담보 물권이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처분만.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당권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 아파트 누가 써요? 제가 쓰는 거죠. 은행 직원이 사용 수익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뭘 못해요? 사용 수익을 못하는 거죠. 그럼 뭐하러 저당권 설정이 있느냐? 제가 돈을 안 갚으면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설정한 거예요.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돈 못 받으면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다시 말하면 처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이든 질권이든 유치권이든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처분하려고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담보물권이고 제한물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앞으로 하나씩 배워야 될 텐데요. 일단 요 질권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질권은 구체적인 개념은 해당 부분에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개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안 할 거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 없겠죠. 그래서 개념만 말씀드리면 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요? 전당포. 제가요 돈이 필요해 가지고 반지를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그 반지를 담보로서 맡아두는 거죠. 그 전당포 주인이 갖게 되는 권리가 뭐예요? 질권. 질권은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를 우리가 뭐죠? 질권이라고 합니다.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가 뭐라고요? 질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시험 범위가 아닐까요? 질권은 가져다가 맡겨야 되는데 부동산은 가져다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질권이 없어요. 뭐는 없다고요? 부동산 질권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질권은 빼버린 거죠. 그죠? 질권은 뭐죠? 전당포 주인이 갖게 되는 권리. 가져다가 맡기면서 설정하는 담보 물권이 뭐죠? 질권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배우겠죠?
그 다음에 교재 내용 한번 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216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나오죠. 자, 우리는 뭐 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죠. 민법 하기도 버거운 사람이죠. 민법이 아닌 법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가입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안 넣으면 교재에 꾸져 따랐을까 넣는 거고 의미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뭐죠?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자, 관습법상 물권은 우리 판례가 교재는 2가지만 넣어놨는데 3가지만 인정합니다. 첫째, 교재에 뭐가 나와 있죠? 분묘 기지권이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동산에 양지 바른 곳에 모시는 관습이 있는 거죠. 서로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수천 년을 살았어요. 수천 년을 살았는데 문제는 해방이 되고 나서 소유자들의 권리 의식이 강해지는 바람에 땅 중에 자꾸 그 남의 땅에 쓴 묘를 이장해 가라는 소송이 제기가 돼요. 대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남의 땅에다가 묘를 지었으니까 이장해라, 철거해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온 나라가 뭐죠? 난리 날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한 거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양지 바른 곳에 부모님을 모시는 뭐죠? 그러한 관습이 있었고, 이러한 관습에 의해서 우리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는데, 그게 뭐라고요? 분묘 기지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고, 요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다들 중요한 권리들입니다. 여기서 법정지상권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지상권이죠. 법률 규정을 줄여가지고 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배운 거 있나요? 법정대리. 친권적인 뭐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뭐예요? 법정대리인이죠.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몇 가지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봐요. 그러면 얘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에 의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보겠죠. 왜요?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를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요. 법정지상권 중에는 뭐가 없다고요? 법에 규정이 없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왜요?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아직 이 법정지상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린 거예요. 그죠? 설명 안 드렸고, 일단 왜 이거를 관습법상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없지만 3번째, 동산의 양도담보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봅니다. 부동산 양도담보는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게 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법률에 의한 물권인 거죠. 근데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만은 뭐가 없어요? 법률이 없어요. 그럼 뭐로 해야 합니까? 관습법상 물권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3가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그러면 물권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물권은 몇 개입니까? 11개죠. 그잖아요.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 하나, 둘, 셋. 몇 개밖에 없어요? 11개밖에 없어요. 물건. 11개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물건 수가 너무 작죠? 그잖아요. 물건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11개밖에.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등기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물건이 막 100개 다 그려버리면 등기부에 그거를 다 기재할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겠지, 그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건 법정주의. 그래서 교재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213페이지 오시면 물건 법정주의 인정 근거에서 1. 물건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 이런 말 나오죠. 공시방법이 뭐예요? 등기예요. 그래서 말은 아주 멋있게 써놨지만 실제로 무슨 말이에요? 등기부 운영을 위해서 물건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물건 법정주의다. 따라서 물건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많지 않아요. 몇 개밖에 없다고요? 11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물건이 왠지 막 굉장히 많을 것 같으면은 문제 풀 때 뭐예요? 틀려요. 몇 개요? 11개밖에 물건이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봉건적 물건관계 부월 반지는 연역적인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217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대페이지를 풀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217페이지 대페이지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맞죠? 2번 물건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없죠. 그래도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죠. 그렇지만 아파트가 없으면 아파트의 소유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집 가가지고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 주세요. 시켰어요. 아직 짜장면 곱빼기 없죠?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렇지만 그 짜장면 곱빼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짜장면 곱빼기가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4번 2번이죠. 3번 물건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건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맞겠죠? 근데 여기서 또 모를 말이 나왔죠? 법에 연원해가지고요. 법자고 원자고 따서 법원 그래요. 이것도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있는 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물건법의 법원 하면 어떻게 해요? 물건법의 존재 형식인데 물건 법정주의에 따라서 뭐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명령으로는 물건법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건법의 법원, 다시 말하면 물건법의 존재 형식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건법의 법원, 물건법의 존재 형식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죠? 맞는 지문을 알 수 있죠. 4번 물건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어떠한 견해가 있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의미 없고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는 얘기는 맞는 지문이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물권의 효력부터 볼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